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이 한번 시작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패러다임이었었는데, 저도 경험해보고 주변의 사례를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행복한 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끊어버린 다음에 어디다가 끈기를 발휘해야 되냐면 나한테 의미 있고 나한테 행복하고 나한테 재미를 주는 일에만 끈기, 저 위에 보시면 그릿이라는 책이 아직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끈기의 대상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한 다음에 끈기를 발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 부제목에 보시면 성공과 행복은 끈기의 산물이 아니라 잘 끊어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지만요, 저 앞에 이렇게 지식생태학자라고 써갖고 다니는데요. 보통 대학 교수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돼 있죠.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라는 말보다 저 앞에 지식생태학자라고 저를 퍼스널리 브랜딩을 해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식생태학자는 전 세계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고 진리의 길이거든요. 제가 또 겨울에는 지식동태학자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제가 하는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저기 원을 보시면 4가지가 있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료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여러분도 요즘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정보로 바꿔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게 고찰이고요. 그러는 순간 궁즉통, 통찰이 옵니다. 그게 지식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자료부터 정보, 지식까지는 인공지능이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지식만 갖고는 이제 앞으로 세계에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은 만들 수 있지만 저 왼쪽 상단에 있는 지혜는 철저하게 내 몸을 던져서 우여곡절 파란만장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판단착오를 줄일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찾아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머리를 써서 찾아가시나요? 예, 내비게이션이 찾아주는 동안 여러분 머리를 안 쓰시죠? 예, 우리 머리가 거의 불필요해지는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머리는 3가지 용도밖에 안 남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머리가 언제 필요하냐면요, 베개 벨 때 머리가 필요합니다. 예,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자 쓸 때 머리가 필요하고요. 머리 쓰실 때 1명, 2명, 3명 이거 이외 용도의 머리는 거의 불필요해지는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이 3가지를 잡고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몸을 던져서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저는 지식생태학자이기 때문에 저 가운데다가 무수한 생명체들을 집어넣어놓고 매일 관찰, 고찰, 통찰, 성찰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저 가운데 있는 새가 동박새라는 새인데요. 지렁이를 잡아먹고 삽니다. 여러분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로 나오는 날은 언제 나올까요? 비가 올 때 나오죠. 자, 2번째 질문. 땅속에 있던 지렁이는 땅 위에 비가 오는지 어떻게 알고 나올까요? 예,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예, 빗방울이 이렇게 땅을 두드리면 땅의 미묘한 진동을 지렁이가 피부로 감지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새가 잡아먹는데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비 오는 날이 많은가요? 비 안 오는 날이 많은가요? 안 오는 날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기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겠지만 항상 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평안한 시절보다는. 그죠? 새도 이제 비가 올 때는 포식을 하는데 비가 안 올 때 지렁이가 땅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땅에 먹이가 없어져서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제가 비가 안 오는 날도 지렁이를 땅 위에서 불러냅니다. 어떻게 불러낼까요? 우리 대표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대표님은 지금 새를 능가하는 IQ를 갖고 계세요. 나머지 분은 지금 IQ가 새만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먹고 살려고요. 지렁이, 새도 빅데이터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새가 생각해 보니까 이 새가 무릎을 치는 통찰이 온 거예요. 비가 올 때 나오는구나. 그러면 비가 안 오는 날은 이 새가 머리를 씁니다. 비 오는 신호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새도 새대가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저마다 먹고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위기가 왔을 때 그 평상시에 관찰, 고찰, 통찰에서 얻었던 지식을 지혜로 바꿔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살아가는 생명체의 원리와 방식을 뽑아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를 제가 지식 생태학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를 소개하는 장표인데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엘빈 토플러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브라이언 트래시라고요. 1회당 강연료가 1억 원이 넘는 세계적인 모티베이터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어서 많이 본 사람이죠. 저분도 한국에서 몸값이 비싸기로 유명한데 김영란법 때문에 망했어요, 지금. 여러분, 김영란법 좀 없애주세요. 아니, 대한민국의 지식의 가치를 한 개인당 지식의 가치를 국가에서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제가 10년 전에 삼성그룹 사장단 가서 강의했는데 1시간에 그 당시 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그거 지금 다 줄어들었고요. 거기 최지성 부회장님 명절 때마다 호텔 신라 특급 와인도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다 끊겼어요,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한때 다 용접을 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용접을 했던 사람이라니까 이상하지만 제가 자격증을 갖고 왔잖아요. 제가 1981년도에 제가 수도공고 다니면서 용접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궁금해지시죠? 용접공이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영만의 청춘 경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꼭 사보시면 거기에 용접공이 대학 교수가 어떻게 됐는지 다이나믹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철판을 용접하지 않고 이게 직업을 바꿨어요. 난리지 웰더라고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아무 지식이 나갔다가 붙여가지고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타이틀을 만드는 거예요. 지식 용접공으로. 여러분, 지식 융합, 통섭 이런 단어가 더 와닿습니까? 아니면 지식 용접이 더 와닿습니까? 이렇게 천박한 언어가 다 와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관념적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까요? 오른쪽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까요? 네, 왼쪽 비행기가 멀리 이게 자동 슬라이드가 또 걸려있구나. 자,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비행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비행기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멀리 안 날아가거든요. 한번 날려볼게요. 이게 제가 사기치는 것 같은데 혹시 회장님 한번 날려보시겠어요? 네. 네. 자, 우리 관중을 위해 한번 날려보시죠. 세게. 네. 네. 다시 저한테 주시면. 네. 제가 이런 비행기가 멀리 안 날아가서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비행기가 있어요. 이거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비행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멀리 날아가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저 왼쪽은요, 고생을 별로 안 한 평면 인생을 살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그냥 고꾸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른쪽 비행기는 이게 제가 아까 점검을 했는데 오른쪽 비행기는요, 일단 내공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저기 인생에 주름이 섞여 있어서 저 속에 사이사이에 인생의 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큼 시련과 역경이 와도 다 멀리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는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주로 관념의 언어를, 머리의 언어를 쓰고요. 오른쪽은 몸의 언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머리의 언어와 몸의 언어가 있는데요. 자, 머리의 언어는 막히고요. 몸의 언어가 먹힙니다. 자, 또 하나는 머리의 언어는 맴돌지만 몸의 언어는 꽂힙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멘트 쓰셨죠? 당신은 나에게 꽂히지만 나는 너에게 꽂혔다. 네,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어쩌지 벌써 퇴근해서 집에 와버리는, 이건 친구한테 가겠다는 건가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거기가 어딘데? 이거는 친구한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의 언어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계없이 내가 머릿속에 저장된 언어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불통됩니다. 그런데 몸의 언어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상황에 맞는 언어를 그 당시에 감정에 조응해가지고 몸의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더 쉽게 구분하면, 여러분, 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왜 가슴이 아플까요? 예,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타산을 따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프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아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도덕감정론의 바로 공감 능력이 바로 저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세상은요, 머리가 아픈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아픈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 머리의 언어는 끊어버리셔야 돼요. 줄이시고 가슴의 언어, 몸의 언어를 끈기 있게 많이 만드셔가지고 우리 삶의 지혜로 저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이 충북 음성인데요. 음성에서 중학교 때까지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다 책이었었고요. 그리고 수도공고 가서 고2 때부터 술을 마셔가지고요. 지금 소주를 안타깝게 못 마십니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경기도 평택 화력발전소 가서 평택, 송탄 이런 밤무대에서 제가 한때 또 주름 잡았던 사람이거든요. 자, 이렇게 산전수전 겪어본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책을 97번째까지 책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니체는 나체다 이 책을 내가지고 19금 도서에 걸려서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2012년도에 사하라 사막 가서 울트라 마라톤을 뛰다가 120km 지점에서 250km를 뛰는 거거든요. 저게 6박 7일 동안 하루에 40km씩. 그런데 제가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와가지고 안타깝게 레이스를 포기하고 대신 이런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네. 제가 세계 최초로 남긴 명언이에요. 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믿고 한계에 도전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는 책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머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계는 오로지 몸으로 한계에 도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겪어본 언어가 바로 몸의 언어이고 그게 지혜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당신이 쓴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뭐냐?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다음에 나올 책을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 한번 크게 걸릴 겁니다. 예. 예, 제가 쓴 책도 여기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데 책 제목도 재밌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양대학교 우리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한테 프로젝트를 주는데요. 한 학기 동안 한양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나무를 하나씩 선정한 다음에 나무하고 대화를 시켜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무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면 나무가 뭐라고 했는지를 A4 용지에 써갖고 와야 됩니다. 재밌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 학생이 와가지고 고민이 있다고 교수님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무한테 물어봤는데 나무가 아무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한 학기 더 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엄청나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냐면요. 저는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고 공고생이 행정고시 패스한 수기집을 읽고 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우여곡절 끝에 고시 공부하러 갔는데 천만다행으로 고시 공부할 법학과 갈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80년대 입학을 했거든요. 천만다행으로 또 한양대 교육공학과가 그 당시 신설학과라서 미달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미달인과에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자제분들도 미달인과를 보내세요.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한양대학교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 준다. 고시행 기차를 탔는데 그게 행복할 것 같지 않잖아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인생에서 끊어버린 4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는 이유는 제가 책을 통해서 길을 알았고 모교인 한양대학교가 저를 이렇게 키워줘가지고 제가 이 책의 인세를 모아서 제가 정년 퇴임할 때 유영만의 장학재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에 들어온 후배들이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는 게 꿈인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책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제 책을 한 권씩만 사주시면 제 책이 바로 또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인쇄의 기금이 많이 모아지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자제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윈윈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니까 자꾸 정치권에서 유혹이 와요.
이 박근혜 정권 때도 연락이 왔었는데 정말 안 가길 천만다행이에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갔으면 지금 동부 구치소에서 콩밥 먹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 아직도 콩밥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인생은 한순간의 판단입니다. 예, 제가 청와대까지 불려갔지만 안 갔어요. 예, 근데 저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가 일단 복잡하고요. 그리고 제 책이 다 표절이라서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예,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은 표절이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표절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피카소 형님이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훔치고, 그럼 제가 또 표절 전문가잖아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제가 세계 최초로 석박사의 차이점을 연구해서 밝혀낸 거예요. 예? Nothing is original입니다. 성경책에도 나오잖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고. Everything is remix입니다. 먼저 주소다가 엮는 놈이 임자입니다. 제 파워포인트 다 드릴게요. 제 거 아닙니다. 다 주순 거예요, 이거. 예? 이류 작가는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고 인류 작가는 티 안 나게 원리를 훔치고, 그러니까 저 뒤에 카피와 스틸은 피카소 형님 거니까 내버려두고 존중해주고 앞에 거만 계속 바꾸면 이게 주말에 책이 한 권씩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 한 작가의 것을 훔치면 표절이지만 많은 작가의 것은 연구라고, 제가 또 끝나고 연구하러 가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도 표절을 하세요. 피카소도 풀밭 위에 점심 식사라는 그림을 훔쳐다가 무려 150개를 추상화로 표절했잖아요. 한 점당 1억씩 150억 벌었잖아요. 표절로. 예. 재미있으신가요? 네. 재미없는 강의라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재미있으니까 제가 나머지 시간 동안 더 재미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은 왜 버티는 끈기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서 나오느냐? 두 번째, 지금 당장 끊지 않으면 영원히 끊어지는 건 뭔지?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네 번째 나오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아까 한 국회의원님이 너무 오래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3번까지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책을 사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한테 6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날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세요? 네? 빨리 얘기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심장이 떨리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리가 떨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론이 나왔어요. 다리 떨리는 일은 끊어버리고 심장 떨리는 일은 끈기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 떨리시면 직장 빨리 때려치우셔야 돼요. 네? 왜냐면 우리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리 떨기 전에 카드 긁고 여행을 떠나세요. 제 인생의 철학은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는 게 제 인생의 철학이에요. 어차피 긁을 날 때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시면 저한테 좀 같이 긁어주시고 그러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검토하는 시간? 나가서 행동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자, 앉아서 검토하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는 이것도 삶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그 대표적인 조짐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검토 능력이래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장관님한테 질문하면 장관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검토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더 세게 물어보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토할 때까지 검토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기 나토라고 써 있잖아요, 나토. 저게 나토가 뭔지 아세요? No action, talking only. 액션을 안 하고 막 토킹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혜가 계속 작년도에 검토하다가 아직도 안 하고 있어 또 당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삼성 인력개발원에 근무했었거든요. 거기서 있다가 이제 안동대학에 갔는데 학기 중에 출장을 가려고 결제를 올렸는데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교무위원들이 모여서 계속 검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갔다 와버렸어요. 근데 이분들 아직도 모여서 회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그때서 회의가 끝났다니까요. 네.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가 듭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하루 종일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내 이야기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내 삶의 스토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건 심각한 삶의 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음표가 많으세요? 마침표가 많으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어제와 다른 물음표를 갖고 출근해야 되는데 물음표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5살 때 65번 질문하다가 여러분 연세가 돼서 40년이 지난 45세가 되면 질문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늘어납니다. 원래 그래, 물론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이제 재미없어진 거예요. 원래, 물론, 당연은 이제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단어에. 자, 그리고
어제 했던 방식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이 많으냐. 예,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는 얘기도 이제 심각한 삶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자, 그리고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예,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매일 아침 30년 이상 운동하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때문에 운동을 못했거든요. 여기 끝나고 가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매일 생각하시죠. 비가 오네. 비가 나를 보호하서 내일부터 해야지. 예, 비가 와도 그냥 나가서 뛰세요. 거기 비 오는 날 뛰는 미친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시고 대책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반환 시간이 오후 1시라고 합니다. 정상이 눈앞에 100m 앞에 모여도 끊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 같아도 100m 남아있으니까 1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간 사람 100%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반환 시간 내려올 때 어두워지면서 이제 크레바스 이런 데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죽은 사람은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고 끊고 내려간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기록에 남아있고 끊고 잘 내려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역사에 남아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어떨 때 끊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만두면 자기 정체성까지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중간에 뭔가 포기하면 마치 뭔가 모자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잖아요. 이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끈기를 발휘하다가 인생이 망가진 사람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빨리 은퇴하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계속 두드려 맞고 끈기를 발휘하다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죠? 자, 제 책 처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노인이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젊은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노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기 써있죠. 겁먹지 말고 밑을 보게. 그래서 힘 빼고 밑을 쫙 내려갔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살아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오면 소하고 말이 떠내려가는데 소보다는 말이 수영을 잘한대요. 그래서 말은 사투를 벌이고 올라가다 힘 빠져가지고 죽어버렸고요. 소는 힘 빼고 쭉 떠내려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언제 우리는 끈기를 발휘해야 될지 정말 잘. 그래서 끈기와 끊기 사이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묘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자,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 은퇴했지만요, 오랫동안 이렇게 장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기 괴영배라는 술잔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료하고 제게 약간 틀립니다. 자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료 다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자료를 드려도 자료를 확보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일 뿐이에요. 어디다가 처박았는지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되면 3가지 이상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자료는 다 드릴게요. 다 갖다 쓰세요. 제 것도 없으면 다 주순 거니까요. 자, 오프라 윈프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상을 유지했느냐? 썰렁한 유머 같지만 5%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나머지 5%를 계속 채우려고 겸손한 자세로 밑바닥에 내려가서 공부를 계속한 겁니다.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배한봉 시인이 이런 육탁이라는 언어를 만들었어요. 목탁에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목탁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육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생선 새벽 시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물고기가 이 바닥에다 끌어놓으면은 이제 살아나려고 바닥을 꼬리를 팍 치는데 그때 그 격동하는 힘,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인생의 노을, 삶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퀴시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왜 우리가 못 끊냐면 여기 못 끊는 심리적 이론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우리가 아는 건데 전문 용어를 섞어가지고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손실, 회피, 성향. 뭔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손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뭔가 시작하면 끝까지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 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모든 성향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게 다 어떤 정확한 계산된 이론이 아니라 심리적 인지 오류라는 거예요. 그런 오류들을 빨리 우리가 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게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 뛰는 사진인데요. 저게 배낭이 10kg 정도 되거든요. 일주일치 식량을 다 짊어지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kg 정도 짊어지고 뛰다 보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아마추어는 배낭이 무거워요. 짐이.
앞으로는 짐이 굉장히 저 배낭의 저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사막 40km를 4시간 만에 들어와야 저 같은 일반인들은 7시 출발 7시에 커트라인이거든. 저녁 7시. 12시간 만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 짊어지고 가는 짐의 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속옷 6개 가지고 가고 양말 6개. 근데 가보니까 속옷이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5개 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못 간다는 거를 사하라 사막에서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 우리가 삶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 고진감래, 일단 사자성어 없애버리세요.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행복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가장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는 분?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도 모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듣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가장 재밌게 웃으셔야 돼요.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립한 대학이 있어요.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하고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 걱정대학교는 끊으시고 드리대학교에 입학하셔야 돼요. 티벳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대학교 가지 마시고 드리대학교 가세요. 드리대학교의 부속고등학교는 아님 말고라고 있어요. 중학교는 들이대는 중, 초등학교는 애당초, 유치원도 있어요. 동심원이라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앉아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검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들이대고 저지르고 안 되면 다시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써 있어요. 더 늙기 전에, 아주 죽기 전에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목욕탕 간판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다가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몸에 때만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심보르스카라는 노벨문학상 탄 시인이 있습니다. 2번은 없다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2014년도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서 안나양이 푸르다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3,700고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바위 사진, 불타는 사진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히말라야 사진을 찍는데 이분들이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아름다운 거는 사진을 찍지 말자. 왜? 사진 찍는 순간 아름다운 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사진 안 찍어갖고 올까 하다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찍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3M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Make moment memorable.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모멘트를 memorable,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로 만들어라. 그게 제가 개발한 3M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세요. 예. 명품백 사고 그래봐야 살 때만 욕망이 충족되고 또 다른 디자인이 나오면 또 사고 싶습니다. 탈탈 털립니다. 다 그렇게 사다가 저는 사하라 사막을 2012년도에 7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 경험을 700만 원 주고 샀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도 울고 먹고 있잖아요. 2015년도 킬리만자로 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거기 가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잖아요. 예? 이렇게 경험을 사면 내 몸에 강렬한 감정이 남고 흔적이 남습니다. 그거를 계속 추억을 반추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썩은 사과라는 시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앞에 배달이 된 사과가 있는데 거기 썩은 사과가 몇 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과를 먼저 드시겠어요? 나이 드신 사람일수록 썩은 사과를 드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은 덜 썩은 사과 먹고, 그죠? 그 다음 날은 덜 썩은, 썩은 사과 먹다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읽고 집에 와인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싸구려 와인을 먼저 먹다가 요즘에는 비싼 와인부터 먹고 있어요. 왜냐면 싸구려 와인 먹다가 제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와인을 우리 박용주 회장님 댁에 한번 가봤었는데 회장님 댁에 또 한번 비싼 와인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목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속 성장은 가능하지만 고속 성숙은 불가능하다. 제 책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이제 성장 패러다임을 좀 접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 내면적 성숙을 기하자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고속 겉절이는 가능하지만 고속 묵은지는 불가능합니다. 묵은지는 반드시 숙성돼야 됩니다. 숙성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성숙이 됩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역병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이기는 사람은 끈기의 대가가 아니라 끈기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일 위에 많은 거는 다 끊어버리시고 행복을 주는 것만 이제 끈기를 발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한때 이것도 자동 슬라이드가 또 걸려있네요. 제가 한때 이렇게 폼 잡지 말고 플랫폼 잡아라. 그래서 미래의 사업가는 폼을 잡지 않고 플랫폼을 잡는다. 그래서 사업자와 사업가의 차이점. 그래서 또 저걸 지게 사람, 업의 사람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한 가지 차이만 얘기하면요. 폼 잡는 사업자는 남보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는데 플랫폼 잡는 사업가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자기가 법대로 안 되니까 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법은 책상에서 만들 수 있지만 방법은 내가 철저하게 행동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가들은 방법 개발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철저하게 미래지만 법은 과거입니다. 우리의 두뇌들이 과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관악구 신림동에서 아직도 10년 동안 고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 원이냐, 올리 원이냐, 남보다 잘하느냐, 전보다 잘하느냐, 노동으로 일하느냐, 놀이로 일하느냐, 법대로 하느냐, 방법대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인생에서 끊어버렸던 4가지를 한번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는데 왜 그런 건가요? 자, 첫 번째 저는 고시를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게 인생의 최대의 결단이 아니고요. 한양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가 여러분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는 공부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논어에 공부가 2가지가 나와요. 위인지학,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공부가 위인지학이고요. 위기지학이라고 공부가 있어요. 이거는 나가 하면 재미있는 공부를 누가 뭐라든 말든 신나게 하는 공부가 위기지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다 위인지학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고시 공부를 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는 충북 음성에다가 플랜카드 하나 걸려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아서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달밤에 쌓아놓고 기름을 부어서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그래요. 제가 분서갱유 사건을 고시 공부를 그만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지금 열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시 공부해가지고 저 영월에 3호관 가가지고 동강에서 매운탕이나 끓여 먹을 걸 그랬어요. 그죠? 자, 저는 2번째 고3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약 20년간 피우다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대의 결단, 담배 끊은 겁니다. 하루는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오줌을 끊을 테니까 아빠는 담배를 끊자. 그래서 서로 끊었잖아요. 오줌 끊고 담배 끊고. 예. 자, 3번째, 저는 직장을 2번 그만뒀는데 하나는 평택 화력발전소에 2년간 근무하다가 고시공부하려 한양대학교 갔을 때 끊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학 갔다가 삼성 인력개발원에 입사해가지고 제가 목표가 3년, 미니멈 3년, 맥시멈 5년을 근무하고 나가자. 왜냐면 5년이 넘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고 3년이 안 되면 제가 현장 경험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3년, 5년 딱 해서 5년에 끊어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예, 제가 드럼을 3년 동안 연주했는데 왠지 드럼 공연하기 전날 항상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어제는 심장이 떨려서 잠이 잘 못 왔어요. 제가 4시에 일어났거든요, 오늘. 심장이 떨려가지고요. 그래서 다리 떨리는 일은 끊어버리자. 공연, 심장 떨리는 일, 강연은 계속하자. 제가 그래서 강연할 때는 심장이 떨리는데 드럼 연주할 때는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왜냐 보니까 제가 박 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끊어버렸습니다. 끊기보다 끊기가 저는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간 정리하면요. 제가 써온 글씨인데요. 다리 떨리는 일은 끊기, 심장 떨리는 일은 끈기. 그래서 성공은 끊기가 아니라 끊기에서 나온다. 제 사인도 되게 멋있죠? 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드렸거든요. 예, 책 사인 받고 싶은 분은 10권씩 사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에서 끊어버려야 될 거 한번 여러분 염두에 둬보세요. 제가 생각해보는 이런 7가지인데요. 이거 말고도 끊어버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하나씩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념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통념은요, 과거에 옳다라고 믿었던 신념인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게 고정관념에 빠져버린, 더 이상 신념으로 통용되지 않는 건데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데 그 새가 갈매기잖아요. 여러분 저 멘트를 믿으세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갈매기가 근시예요, 근시. 그래서 멀리 못 봅니다. 제가 리처드 바크한테 이메일 보내려고 그랬더니 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믿는 신념을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잘못된 통념이 많습니다. 그런 거 끊어야 됩니다. 자, 여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 보셨죠? 그럼 로댕하고 방금 로댕 자세를 하고 똑같은 자세로 빨리 5초 동안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자, 자세를 똑같이. 빨리 해보세요. 로댕하고 똑같이. 왜 안 하세요? 요즘 학생들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응? 여기 보시면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에 올라가 있죠. 그죠?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 똑같이 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 이게 일단 배가 나오면 안 돌아가요. 제가 세계 최초로 밝혀낸 건 뱃살과 생각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을 보여준 다음에 살짝 감추고 이 사람하고 자세를 똑같이 해보라고 하면 이 사람하고 자세가 똑같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을 수없이 봤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대충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몸에 사는 가장 큰 해충 이름이 대충이에요. 아날로그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바뀌거나 말거나 뭐 4차 산업혁명이 오거나 인공지능이 오거나 말거나 옛날 방식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타자 치는 여성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날로그에서 이렇게 타자를 쳤는데 타자기가 싹 없어졌어요.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컴퓨터 키보드하고 모니터로 바꿔졌는데 이 비서가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왜 밀어버렸을까요? 저기 맨 밑에 하얀 글씨로 써 있는 거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습관적이라는 말은 습관이 적이라는 말이다. 저런 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 못 끊냐면요. 인간은 한번 습관이 생기면 자꾸 그 본능적으로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 아날로그 세대인데 아날로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날로그? 안 하려고.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디지털 N세대들은 15초 간격으로 웃겨주지 않으면 그 다음 학기에 폐강을 각오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이 친구들은 삶의 철학이 지금 재미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내, 끈기, 물고 늘어지기 이런 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거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예? 그래서 여러분은 KKSS라고 그래서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데 이런 철칙을 갖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제자 팀원들은 KGSD, K 까라면 G 개겨요. S 시키면 D 도주하고. 그래서 삼요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뭘 질문하면 제가요? 네. 왜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잖아요. 그죠? 자, 제가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전문가들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파리학과 1학년 때 입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파리학과 1학년 때 파리학 개론 배우죠. 개론. 혹시 개론 책 읽고 눈물 흘리신 분 계세요? 감동 받으신 분. 개론. 개론은 다 머리의 언어라서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학과 학사를 졸업하면 이제 파리학 개론 배우고 앞다리론, 뒷다리 하나씩 배운 다음에 졸업하면 이제 파리 학사가 되죠. 학사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사의 정확한 정의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학사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잖아.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때부터 전공을 선택해야 돼. 앞다리 전공. 뒷다리 전공, 앞다리 전공한 교수님한테 가서는 앞다리만 얘기해야 됩니다. 뒷다리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예? 그래서 앞다리 전공한 놈은 이런 논문을 씁니다.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2년간 연구합니다. 파리 앞다리의 움직임이 파리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니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로 갔기 때문에 그 파리 앞다리는 죽은 다리예요? 산 다리예요? 죽은 다리예요. 그러니까 석사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참고로 앞다리 전문가한테는 절대로 뒷다리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앞다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정의가 전문적으로 문외 아닌 사람, 한우물 파다가 매몰된 사람,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 이런 전문가가 끊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사는요 더 심각합니다. 앞다리를 통째로 전공하면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앞다리 발톱을 전공합니다. 발톱. 그래서 앞다리 발톱 학술대회가 열려요. 여기서 발톱끼리 막 싸워요. 네 발톱이 더 크냐 내 발톱이 더 크냐. 그래서 파리 앞다리 발톱 성분이 파리 앞다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이 다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예요. 미치겠어요 그런 논문 읽으면.
그래서 이제 박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군. 네. 참고로 석자는 돌석자라는 거 아세요? 돌석자? 네, 돌이에요, 돌. 돌 갈다 보면 엷어져가지고 열불박자가 돼서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파리학과 교수님이 되려면 앞다리 발톱을 전공하면 교수가 되기가 어려워요. 파리 앞다리 발톱에 낀 때를 전공해요, 때. 파리 앞다리 발톱 때 학술대회가 열려. 여기 때는 또 학파가 있어요. 여기 까만 때 학파, 노란 때. 때끼리도 소통이 안 돼요, 지금. 때에 대한 진리설이 다 달라요. 까만 설, 노란 설, 누리꾸리 설 이렇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모르는 거 끝까지 우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와의 소통은 왜 안 되느냐면요. 다 문을 열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우물에 갇혀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는 다른 전문가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새로 전문가를. 사이 전문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차이를 전공하는 전문가. 세계 최초로 제가 전문가를 만들었잖아요. 자, 두 번째 끊어야 될 거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빨리. 밥맛이 있게 생겼는지. 밥맛이 없는 인간관계는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인간 쓰레기 10명을 생각한 다음에 이런 인간을 만나면 인간이 망한다. 그래서 10명을 뽑아가지고 브런치에 글을 썼는데 지금까지 약 60만 명 이상이 이 글을 보고 가는데 책은 아직도 6만 권도 안 팔리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 만나죠. 여기 귀마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거 딱 부탁하고 싹 사라지는 인간들. 나만 생각하는 나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 과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말문을 막아버려요. 입을 닥쳐버려요. 수많은 분 중에서 왜 말문을 막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병마장에 말이 싫어하는 거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말문을 막으면 말이 싫어해요. 말꼬리 잡으면 말이 싫어하고, 그리고 말 더듬으면 말이 싫어해요. 너무 썰렁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리고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선희 노래 중에 옛날이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저는 오비 모임 다 끊어버렸어요. 오비 모임에 가면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모임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익숙한 낯선 곳에 안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책도 안 읽어요.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책 가장 많이 안 읽잖아요. 그리고 장점을 지적해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꼬투리 단점만 잡고, 그죠? 은혜 입으면 은혜를 저버리는 저버림. 다 3글자로 만들었잖아요. 왜 읽어, 귀마가 필요한, 꼬투리, 저버림. 그죠? 이런 인간관계 끊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끊어야 될 인간관계 중에요. 제가 두 번째가 아니라 제가 또 세계 최초로 지식 산부인과 의사인 건 아시나요? 제가 책을 한 권 쓸 때마다 심한 지식 입덧에 걸립니다. 지식 입덧 이런 용어 처음 들어보셨죠? 지식 자연분만 유도법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세계 최초로 지금 지식 임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의사로 인정 안 해줘요. 죄송하지만 여기 의사분 계신가요? 의사소통이 가장 안 됩니다. 저를 소개할 때 지식산부인과 의사라고 소개했더니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의사다 그랬더니 그러면 의사 자격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적법한 절차를 밟고 세 번째 줄 의사 자격증을 따라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를 어떻게 끊어버릴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색채의 마술사 샤갈은 마술사냐 쟤는? 응? 그러면 윤봉길 의사는 의사야 그러면? 그랬더니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수없는 인간은요, 재수없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끊어집니다. 거기서 논리적으로 싸우면 서로 상처받고 게임이 안 끝나요. 그러니까 나도 미친놈처럼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트위터 한 놈이 또 나타났어요. 이 트위터에 벤남 건축 이놈 잡아야 돼.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이분 진짜 교수의 자질이 의심된다. 윤봉길 의사가 정말 의료인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서 의사는 의로운 사람의 존칭입니다. 한양대 이런 무식한 교수님이시다. 우리 주변에 의사들이 저한테 이런 시비를 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의 필생의 프로젝트는 의사들 대상으로 의사소통 과정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구두 대학병원 차린 놈은 병원 설립 허가증이 있냐? 왜 쟤는 고소 안 하냐? 나만 고소하고. 그랬더니 교수님은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고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대중을 상대로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서 제가 공개 사과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공개 사과예요, 이게.
그랬더니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재수없는 방식으로 다뤄오니까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공하고 개하고 사과를 순서대로 하나씩 따로따로 보여주면 절대로 웃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왜 웃었냐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의 정의. 흔해 빠졌잖아요. 공하고 개하고 사과. 흔치 않게 결합했잖아요. 공개 사과. 지식과 산부인과 의사. 따로 떨어지면 익숙한 단어지만 갖다 붙이면 세계 최초로 지식 임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놀라운 상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의사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저를. 예? 그래서 진짜로 영어로 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영어로. 한국에서 안 알아줘가지고. 그래서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만든 다음에 제가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려고 그래요. 저자와 번역자가 같은 사람 보셨나요?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이것도. 뭔가 이게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예? 안 되는 건 끊어버리셔야 돼요. 예. 저런 인간들 빨리 끊어야 됩니다. 예. 자, 여기 동영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끊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과거의 성공 체험에 대한 맹신입니다. 사자성어로 수주대토라고 있어요. 수주대토. 수주대토가 뭐냐면, 이거 또 나와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토끼가 전속력으로 달려와가지고 나무 밑둥이 와서 사슴처럼 부딪혀 죽어요. 그래서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집어치우고 그 나무 밑둥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다시 올 걸 전제로.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성공하면 성공한 체험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휴브리스라고 합니다. 성공 체험의 일반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우자, 어린석은 사람은 저런 과거의 성공 체험에서 계속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끊으셔야 됩니다. 강물을 버려야 바다를 만나고요. 낙엽은 버려야 또 새순을 틔울 수 있고 뼛속까지 비워야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우리의 자연의 엄청난 진리들을 우리가 너무나 평소에 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끊어야 될 거는요. 이제 질문 중에 심판자의 질문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국토 완주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거든요.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를 타고 국토 종주는 인천 아라뱃길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뚜까지 633km를 타면 자전거 국토 종주라고 그러고요. 국토 완주는 그걸 포함해서 4대강 자전거 도로를 다 타고요. 그 다음에 통일전망대에서 울진까지 동해안 300km, 마지막에 제주도 가서 240km 다 타면 국토 완주 그랜드슬램 인증서를 줘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2만 번째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섬진강을 가는데 친구하고 동서울 터미널에 자전거를 싣고 이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이 버스가 전라남도 강진으로 가고 있대요. 우리는 전라북도 강진, 섬진강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심판자의 질문, 하나는 학습자의 질문. 심판자의 질문 이런 거예요. 친구를 야단치는 거야. 야, 너는만 나이가 몇 살인데 버스표도 똑바로 못 끊냐. 야단을 치면 심리적으로 패배감만 들고 문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저런 심판자의 질문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학습자의 질문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어차피 우리가 버스를 잘못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달리는 고속버스 기사님을 잘 설득해가지고 버스를 세우자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진짜로 여기 세웠잖아요. 저 뒤에 고속버스 기사님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전거를 꺼내가지고 톨게이트를 찾아서 자전거를 섬진강까지 안전하게 종주했던 그 비결이 뭐냐면 심판자의 질문을 끊고 학습자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중에서도요, 끊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문제와 싸우세요. 사람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패배감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브럼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풀어보렴 이런 뜻입니다. 예? 예, 저의 취미 생활이에요, 이런 게 다. 프라브럼, 풀어보렴.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정답을 찾을 때는 우리가 이제
대상을 사랑하면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메리 올리버가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힘하고 질문하는 능력이래요.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 과연 두 가지 능력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누군가 사랑할 때 질문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상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 질문하면 대답 좀 해주시고 그래서 대답 안 하시면 제가 12시까지 강의해버릴 거예요. 집에도 못 가게. 대답할 날도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집에 잘 들어갔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처갓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다 궁금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졌잖아요. 밥은 처먹었는지, 자빠져 잤는지, 땅은 팔아먹었는지. 왜냐하면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질문은 두 가지 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사랑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질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하산 사장님이 고민이 뭐냐면요. 직장인이 많아요, 이 회사에.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직장인은. 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많으니까 낙하산의 불량률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낙하산 사장님이 식스 시그마라는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했어요. 식스 시그마가 뭔지 아시나요? 네, 불량률 거의 제로에 도전하는 품질 혁신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식스 시그마를 도입했는데 직원들이 시계를 보더니 6시구만 퇴근해야 되겠네. 그래서 6시구만 퇴근해버렸어요. 식스 시그마 도입해가지고. 아직도 못 웃는 사람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낙하산 사장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분이 그 다음날 헬리콥터를 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다 태웠어요. 자기가 만든 낙하산을 다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낙하산 가지고 직접 뛰어내리는 불량률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불량률이 제로가 됐어요. 갑자기. 왜 제로가 됐을까요? 내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목숨 걸고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목숨이 걸린 것에 목숨을 거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래서 어차피 당분간 다닐 거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내 회사다. 주인의식이 뭐냐고 그랬더니 또 신입사원님은 주인을 의식하는 게 주인의식이라는. 자, 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저는 시험을 볼 때 학생들에게 문제를 스스로 내게 합니다. 얼마나 멋진 문제를 냈느냐를 보고 성적을 매기기도 하는데요. 좋은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건 이미 그 분야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이끌고 때로는 제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만들고 좌충우돌하며 답을 찾아 나가기. 공부의 진정한 재미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잠깐 출연했었어요. 40초짜리를 7개 녹음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일주일 동안 틀어주는데 제가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오기 때문에 이제 정답을 찾는 모범생은 인공지능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 내는 능력을 기말고사를 직접 출제를 시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답을 찾는 교육을 받았지 문제 내는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내는 인재를 전문 용어로 문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문제아가 많아야 돼요.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합니다. 자, 인간의 존재 이유, 질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기계에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던진 질문에 기술적으로 해결책을 주려고 걔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쩔쩔매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뱃살과 비무장지대는 무슨 관계인가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죠. 챗 GPT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GPT가 벌벌 떨어요, 막. 답이 없잖아요. 뱃살은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있는 무책임한 비무장지대다.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죠? 결혼과 양파는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면 걔가 어떻게 틀에 박힌 답을 주워 갖고 오는데 인공지능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주는 답은 인간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왜? 땀으로 젖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의 언어입니다. 머리의 언어. 결혼하고 양파는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까도 눈물이 나기 때문에 결혼은 양파인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기말고사 문제를 아이들한테 계속 출제를 시키고요. 그리고 직접 본인이 채점을 한 다음에 또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어요. 본인이 받고 싶은 학점을 본인이 부여하는 제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받고 싶은 학점을 다 쓰면 저는 그대로 다 줘버려요, 점수를. 어차피 채점하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평가를 무려 2과목 다 100점 만점 맞는 사람이에요. 한양대학교 교수 2,000명 중에서 강의 평가를 2과목 다 100점 만점 맞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한 과목도 아니고 2과목을. 그 비결이 뭐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학점을 다 주니까 아이들도 저한테 100점을 주더라고요. 저는 정년 퇴임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개미 다리는 몇 개입니까? 개미 다리. 빨리 얘기해 보세요. 개미 다리. 어떤 분이 8개라면서 저 머리에 붙어 있는 건 다리가 아니에요. 예? 더듬이에요, 더듬이. 개미한테도 관심을 가지세요, 좀. 그럼 진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진의 다리. 세지 말고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그런데 개미가 지나가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야, 진혜야, 너는 앞으로 걸어갈 때 저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느냐? 그랬더니 진혜가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쟤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지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고 그런 사람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낯선 생각을 잉태하게 만들어주는, 특히 리더분들은 질문술사가 되셔야 돼요. 리더십의 핵심은 질문에서 나옵니다. 지시, 명령은 끊어버리시고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가급적 줄이세요. 그거 계속하면 꼰대입니다. 꼰대는 입력은 고장났는데 출력만 살아있습니다. 그런 꼰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30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해보면 사랑을 하면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질문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과 열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가능에 도전하고 가운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인에서 장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집에 안 가고 놀이터로 재미있게 놀면서 어제와 다른 질문을 던져놓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한계를 일으킵니다. 경계를 넘나들면서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정상입니까? 예. 여러분, 저는 정상으로 보이나요? 비정상으로 보이나요? 저는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정상적인 대학 교수하고 죄송하지만 밥을 안 먹어요. 일단 밥맛이 없어요. 밥을 안 사요. 그리고 교수가. 교수하고 거지의 공통점,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항상 뭔가 들고 다녀. 교수는 가방, 거지는 깡통. 그리고 작년에 한 말 또 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고 되긴 어려운데 되고 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항상 남한테 얻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박사보다 더 높은 아기는 밥사. 밥을 사셔야 돼요. 저는 밥을 많이 삽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높이뛰기를 할 때 이렇게 앞으로 넘나요? 뒤로 넘나요? 누가 정상입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정상이었거든요.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은 인간은 신체 구조상 2m를 넘을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뒤로 넘는 딕 포스벨이라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무려 2m 24cm를 넘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통념, 사고방식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정상에 간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상에다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고 여전히 통용되는 방법인지. 자, 여기 초코파이가 있는데 면접시험에 났어요. 초코파이에 초코가 얼마나 들어있냐 계산을 하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계산했어요. 초코파이분의 초코 곱하기 100은 초코끼리 약분하니까 파이분의 100.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당 32%가 초코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 학생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예. 예. 이 좌뇌형 사고들은요, 논리,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게 저런 엉뚱한 상상력입니다. 예? 비정상적 사유. 여기 세계 지도가 이렇게 바뀐데요. 너무 아름다운 지도 아닙니까? 이게 누가 그린 거냐면 초등학생이 그린 거예요. 예? 저는 이 지도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학생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지도를 그리면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요. 애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정상인 이유는 학교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학교는 비정상이 입학해가지고 지극히 정상인으로 양성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우리가 오래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지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트위터에 올려놨더니 재수없는 인간이 또 나타났어요.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아니, 이 지도를 그릴 때 아이가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그렸습니까?
그건 어른들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이런 거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르트르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창의적인 대가 10명 중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이 무려 5명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 그거 믿고 또 죽지 마세요. 확률 50%니까요.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남을까요? 어떤 학생이 손 들고 자신 있게 3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이렇게 답을 쓰면 선생님이 또 엄마를 불러요. 애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저기다가 7이라고 써야 집에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덕목이 저는 유머거든요. 유머는 언제 발생하는지 아세요? 저기 7이라고 쓰면 아무도 안 웃어요. 여러분 지금 웃은 이유는 기대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unexpectedness. 기대를 저버릴 때 사람은 뜻밖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끊어야 될 거는요. 이해타산. 자꾸 뭔가 행동하기 전에 계산한 다음에 할까 말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끈기 있게 발휘할 거는요.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능력. 이거는 정말 끈기 있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알람 시계인데요. 알람 때가 되면 이렇게 퍼즐이 풀려요. 이 시계를 끄는 방법은 정신 바짝 차리고 퍼즐을 맞춰야 시계가 꺼집니다. 정말 출근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 시계는 알람 때가 되면 램프에 불이 켜지는데 불 켜진 순서대로 손을 끊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선이. 이 시계는 알람 때가 되면 여러분 늦잠을 자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단체로 돈이 출금돼요.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이런 시계를 보여드린 이유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삼성에 있을 때 7사제 했었거든요. 7시 출근, 4시에 퇴근. 7시 출근하려면 5시 반에 3개를 맞춰놓고 이렇게 무의식중에 끄고 이렇게 끌어안고 자다가 맨날 뒤늦게 출근해가지고 혼났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어요. 알람 시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불안감이 있고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걸 가슴으로 사랑하는 능력. 이게 우리가 끈기를 발휘해서 계속 길러야 될 능력입니다. 저게 측은지심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은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무동력 청소 기계인데요.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청소하기 귀찮은 여성들의 아픔을 사랑한 사람이 저 여성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 2명만 풀어놓으면 거의 거실 50평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누가 개발하느냐? 머리 좋은 사람이 개발하지 않아요. 여성의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주무시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계예요. 여러분같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CEO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한 거예요. 이렇게 저같이 수염 많이 나는 사람, 앞에 한 바퀴 돌면 면도도 되고 이발도 되고, 면도하기 귀찮은 남성들의 아픔을 사랑한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이거는 화장하기 귀찮은 여성들의 아픔을 사랑한 사람, 바로 출근할 수 있어요, 저렇게. 혁신적인 화장품. 여러분, 새로운 혁신은 타인의 아픔을 사랑할 때 거기서 비로소 혁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소주 정수기를 개발했는데 이거 빨간 거 누르면 따뜻한 정종이 나와요. 파란 거 누르면 청아가 나오고. 근데 저는 고2 때부터 소주 사업들이 병으로 용접하면서 마셔가지고 소주를 지금 못 마셔요. 소주를 못 마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한자로 얘기하면 인이거든요. 측은지심. 그죠? 다행히 저는 소맥은 잘 마셔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은 삼겹살에 구워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있고요. 저는 물만 마시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가슴이 아프지 않으세요? 안 아프신가 보구나. 머리가 아프신구나. 예. 가슴이 아프면 저 유영만 교수를 어떻게 하면 소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타인의 아픔을 측은지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시니까 기체 상태로 코로 흡입하게 소주 가습기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예? 이걸 틀어놓고 주무시면 그 이튿날 출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주 액체 시장만 있다는 것도 잔해형 인간들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저런 걸 개발하지 않아요. 소주를 못 마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면 소주를 마시게 할 수는 없을까? 소주 기체 시장이라는 블루오션이 개발되는 것은 스마트한 사람이 절대 개발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타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측은지심으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문화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 7번째 끊어야 될 거. 저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요. 이게 역설인데요. 목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강남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50평짜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베란다도 테라스 카페처럼 꾸몄고요. 독일제 커피 머신도 설치하고 영화관, 오디오 시스템 설치했는데 갖출 건 다 갖췄는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생각해보니까 서류봉투를 집에다 놓고 온 게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어요.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오디오를 쫙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빼가지고 베란다 테라스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시설을 누가 즐기고 있어요? 그 집안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즐기고 있어요. 이 부부는 목표가 또 생겼어요. 아파트를 5평 더 늘려야 돼. 그래서 휴일 반납, 야근 불사하고 전속력으로 목표 달성하러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설레임처럼 짜먹는 죽을 짜먹으면서 운전하면서 짜먹어요. 빨간불 켜있을 때 죽을 짜먹어요, 아침을. 왜 이런 인생을 삽니까? 파란불 켜있을 때 짜먹고 가다가 부부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가정부가 차지했다는 설이 있어요. 목표 달성하다가 목숨이 끊어집니다. 목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미있게 일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성된 부산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산물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생각할수록 인간은 불행하다는 걸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어설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끊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를 끊어야 되고 뭐를 끈기 있게 발휘해야 되려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 밤하늘에 떠있는 모든 추상명사들이 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별. 그런데 유독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는 단어 3개, 5개를 선정하라. 그럼 저는 저 단어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원 제가 면접 볼 때 어떤 학생을 떨어뜨리고 어떤 학생을 뽑느냐. 첫 번째, 열정. 눈동자에 불꽃이 튀기는 학생, 합격입니다. 눈동자가 동태는 불합격. 제가 인간관계를 만날 때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제와 다르게 생각이 늘 남다른 사람,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끈기 있게 가져가는 거고, 생각이 고루한 사람, 신뢰를 고무신자처럼 버리는 사람,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기와 끈기의 대상을 구분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가치 판단의 기준, 저 키워드가 있어요. 저걸 전문용어로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기업에도 핵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가장 밑바닥에 신뢰가 무너지면 나머지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뜨거운 심장이 뛰면서 혁신과 도전의 날개를 달고 행복의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 5가지 키워드가 저한테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북두칠성이 아니라 북두오성이고요. 등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기준을 제시할 때 끊어야 될지 끈기를 발휘해야 될지. 그래서 디자인, 포르쉐 디자인 슬로건이잖아요. Change it, 바꿔라. 그러나 바꾸지 마라. 끊임없이 혁신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멀리서 봐도 저건 포르쉐 디자인 자동차라는 거를 DNA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don't change it.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될 거는 저런 키워드 5가지는 don't change it. 그리고 바꿔야 될 거는 저대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열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혁신적으로, 도전적으로, 행복하게. 자, 제가 이제 이 킬리만자로 올라갔던 사진이에요. 올라갔는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밤 11시에요. 4,700고지에서 5,800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잠을 못 자고 올라가가지고 정말 이제 끊어야 될지 끈기를 발휘해야 될지, 이때는 끈기를 발휘했는데 진퇴양난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위기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옆으로. 예?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여러분 그 시 아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은 선생님 시잖아요. 그 시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내려갈 때도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이렇게 바꿨어요.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렇게 바꿨어요, 시를. 그래서 고은 시인님 만나면 꼭 여쭤보려고 그래요. 혹시 안 올라가 보시고 시를 쓴 것 같다고. 이렇게 내 몸을 관통하는 경험이 없이는 이 세상의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끊어야 될 것과 제가 5분 정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지치기가 2가지가 나오잖아요.
가지치기는 하나는 가지를 끊어버리는 거고요. 하나는 가지를 이렇게 뻗는 걸 가지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가지가 가지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가지, 잘 뻗어나가는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지치기를 해야 가지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사업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과 가지치기를 더 잘해야 될 것, 이 중간에 묘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바로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위기가 올수록 이런 때일수록 경제 빙하기일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호텔은 숙박업일까요? 추억 재생업일까요? 경제 빙하기가 오니까 손님이 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업의 본질을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많이 불러다가 재우는 숙박업이 아니라 우리는 고객님을 모셔다가 더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게 우리의 업의 본질이다. 추억 재생업이라고 업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경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여기 여성분들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사례 중에 룸사롱은 정보보안업입니까? 유흥업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적의 단어 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싫은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 성공의 진정한 의미라고. 예. 자, 이제 제가 다 지나고 나머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아까 국회의원님이 너무 오래 강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인생은 짧다라는 동영상입니다. 속도를 끊으시고 밀도를 끈기 있게 발휘하십니다. 속도는 인생에 불행을 주는 비결이고요. 밀도는 여러분이 매 순간 느끼는 삶의 행복감입니다. 밀도감이 촘촘해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100km 마라톤을 뛴 적이 있는데요. 3일 내내 1등하는 일본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1등하는 일본 친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예, 저같이 뒤에서 뛰는 사람들은 제주도 아름다운 풍경을 다 감상하고 뛰는데요. 둘째 날 해변도로를 달리는데 저 앞에 이렇게 막걸리집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마라톤을 뛰다가 막걸리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죠, 제가. 예, 여러분, 제가 비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막걸리를 마시는 순간 제주도의 땅이 갑자기 내 땅처럼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율한의 행복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음주 마라톤 한번 꼭 뛰어보세요. 예. 결승선에 가면 술이 깨는 이런 해장 마라톤. 아니,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지.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1등 했는데 관절염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을 유심히 관찰해 봤더니 이분들이 주행 속도에 따라서 찬송가가 다르더라고요. 60km일 때는 주와 함께 길 가고 80km일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 100km일 때는 요단강을 건너가시고 120km가 되니까 이제 주여 나 이제 갑니다.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느님을 빨리 영접하는 방법은 주행 속도를 높이면 되는구나. 이따 가실 때 150km로 밟아버리세요. 그러면 바로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고요.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잭 길버트라는 시인이 고집스러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저기 저렇게 써 있잖아요. 막다른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앞문과 뒷문만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지 마시고 옆으로도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의 희망이 절망이면 그 희망의 종류를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희망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게 바로 고집스러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김영란법 때문에 절망이지 않습니까? 가세가 기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면 절망인데 스승의 날 선물도 못 받고, 그런데 하루는 스승의 날 선물을 갖고 왔어. 아이들이 딱 열어보니까 쿠폰북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장에 휴강권 이런 게 있어요. 아, 휴강권이 3장이나 들어있을 때 한 학기에 휴강을 3번 했다니까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선물이. 두 번째 장을 여니까 대리운전권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전화하니까 제자들이 제 차를 끌어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에 와인 시음권 이런 게 있어. 보니까 계산은 교수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그 절망만 계속 쳐다보지 마시고 희망의 종류를 바꾸세요. 약간만 바꾸면 그 기쁨들이 또 여러 군데 퍼져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고집스러운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끈기 있게 찾아내시고 절망은 끊어버리시고. 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신 유영만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